네, 이제 2022학년도에 새로 발표된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요, 사실은 뭐 그 1년 유예가 되면서 지난 8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쯤은 이제 뭐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익히시고 한 내용들일 텐데요. 아마 그 설명회 때나 또는 평소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고요. 앞에 보여드리는 설명의 그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30% 이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아무리 정시 모집의 선발 비중이 낮아도 30%는 유지하라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 정시 위주의 선발 비중이 30%를 하라는 것은 사실은 수시 70, 정시 30 이 구조를 유지하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못하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포스텍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실제로 지금 모든 학생들,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을 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정시를 일부분 또 비중을 30% 할애하라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국교육부에서 정한 권한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는 좀 제외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30% 이상을 확대하라는 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를 할 거냐?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과 연계해서 모든 대학들이 30%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3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나 또는 교육부에서 놓고 보면 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이제 사교육비 축소 뭐 이런 두 부분을 입시 전반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조정을 해가면서 확대안을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 같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예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다면 굳이 정시 모집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30% 정도의 이 확대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융통성은 조금 더 놓고 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0% 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2022학년도는 예비 고1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이죠.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에서부터 벌써 주요 15개 대학인데요. 이 15개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정시 비중을 보니까 30%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중이 큰 대학들을 보시면 서강대학이 33%로 9%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고3보다 예비 고3에 대학에 진학하는 때 정시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성균관대도 20%에서 31%로 빠르게 30%보다 더 높게 예비 고3 적용 때부터 지금 해놓은 거고요. 다른 대학도 보시면 연세대, 이화여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30% 언저리로 정시 모집을 이미 확대를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2022학년도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7대3 구도가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을 자꾸 더 많이 줄이면서 정시 모집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잖아요. 그럼 수시 모집에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뭐 입시에서 회자되는 말로는 수시 납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에서 다른 대학에, 경쟁 대학에 비해서 또는 우리 학교가 일정 부분 학생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군에서 수능만 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다 못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수능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뽑아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시보다 더 앞에 있는 수시 모집에 일정 비중을 두고 많은 학생들을 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자라는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의 핵심은 2022학년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2020학년도 현재 예비 고3 아이들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 입시조사도 주요 대학들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서울대처럼 20%를 정시 모집 20%를 계속 2022학년도가 되기 이전까지는 뭐 갈 것 같은 이런 대학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수능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의 적용인데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뭐 결국에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수능을 수시 모집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 지원과 연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을 할 것 같고요.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 모집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A 학교와 조금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지방에 있는 B 학교 간의 내신을 동일시하고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면 내신을 같은 내신으로 보지 않고 수능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 두 개 학교 간에 지원한 학생의 내신의 어떤 형평성을 좀 맞춰줄 수 있다고 대학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만약 논술 전형으로 간다면 논술도 동점자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일부 걸러주고 또 학생부로 또 일부 걸러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 전형에서 선발이 용이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20학년도까지 갈 거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비 고3 2020학년도부터 당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 변화 자체는 크게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발빠르게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겠다고 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급적 필요 없는 전형 유형에서는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학들도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연세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이 대학에서는 결국에는 논술로 아이들을 변별하고 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논술 전형인데 논술 100%고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건데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거죠. 모집 인원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는 논술 성적이 괜찮은 어떤 친구를 선발해도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도 챙길 수 있고 충족할 수 있고 내신도 괜찮더라라는 결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대학들도 보면 대부분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도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2022학년도 이후에도 꾸준히 수시 모집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뽑긴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A학교의 학생과 지방에 있는 B학교의 학생의 학력 자체를 실제로는 뭐 면접까지 보긴 보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서류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수능 체제 개편인데요. 요건 사실은 놓고 보면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자, 완화시키자는 취지인데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보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의 구분을 폐지하는 게 이제 주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체제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능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모든 영역을 다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 영역을 통해서 변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출제 범위는 2021학년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 그 달라지는 구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이과의 융합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국어는 공통 과목이 독서 문학이고요.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고요. 수학은 공통은 수원, 수투이고요.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국어, 수학만 놓고 보면 이 구조적으로 국어는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부모님들 알고 계실 텐데요. A형과 B형이 있을, 국어에 AB형, 수학에 AB형, 영어에 AB형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국어는 난이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문과나 이과나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뭐 결과적으로 나온 등급 컷으로 조금 확인했는데 수학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규칙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능에서는 문과와 이과가 수학의 나형과 가형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자체가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집단 자체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바뀐 수능에서는 2022 이후의 수능에서는 공통 수원 수투는 문과생이나 이과생이나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르고 선택도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 선택은 문이과에 따라서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대학에서 어떻게 이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문이과의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연계열 학생들만이 주로 시험을 보고 자연계열 학과를 가는 수학 가형을 보는 때와 인문계 학생들이 인문계열 대학의 학과를 가는 수학 나형을 볼 때는 이미 입구부터 이제 둘로 나눠놨는데 여기는 상관없이 이제 뭐 문이과를 다 받아서 시험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나 수학을 잘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나 두 개가 믹싱이 되잖아요. 섞여지면 인문계열이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수학을 좀 못해도 인문계열에서는 수학 성적을 좀 괜찮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둘이 섞이면서 수학 성적이 누가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문, 자연을 다 통틀어서 수학 성적의 등급이나 백분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나오긴 할 텐데 좀 미리 앞당겨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의 중요성이 정말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영어 원투는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탐구로 와서는요. 지금은 사탐하고 과탐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물론 이제 직업탐구는 다르긴 합니다.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긴 하는데 사탐 과탐으로만 말씀드리면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보는데 지금 2022학년도 이후에 현재 중3 이후에 탐구 선택에서는 문이과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과탐2가 들어온 거죠. 원래는 뭐 없애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도 되고 과탐 8개 중에서 또 2개를 선택해도 되지만 사탐, 과탐을 다 아울러서 17개 중에서 2개를 최대 2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사탐에서 2개 선택하고 과탐에서 2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사회도 하나 있고 과학도 하나 있으면 각각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고 과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탐구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지금 현재하고 상관없는데 다만 제2외국어 한문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는 게 다르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는 이제 상대평가,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이제 현재 고1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이 고1에 해당되는 상황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예비 고3까지 고2죠. 예비 고3까지 수능 체제가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달라지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에서만 실제 수능에서는 출제 범위로 정해진 게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 수능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이 새로 들어와서 세 과목이고요.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EBS 연계인데요. EBS 연계는 지금 현재는 문항수 기준으로 문항수 20문항을 출제하면 70%가 연계잖아요. 그러면 21문항이 연계인데 50%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로 EBS 간접 연계로 이제 전환시키겠다는 건데 50%로 축소되면 20문항이면은 10개는 EBS 연계, 10개는 EBS 연계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접 연계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영어에서는 지금 현재도 EBS에서 나온 지문과 유사한 영어 지문을 다른 책에서 가지고 와서 영어 지문으로 출제를 하겠다는 건데 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요. 이 간접 연계가 왜 영어에서 문제가 되냐면 좀 한참 전이긴 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전인데 수능에서 EBS 연계가 핫 이슈가 됐을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치동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EBS 교재를 EBS 영어죠. 교재의 영어 지문을 한글로 해석해 놓은 해석본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 유행을 했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 지문은 다 못 외우니까 영어로 된 지문을 한글로 해놓으면 그 한글 지문을 읽고 한글의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면 영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똑같이 직접 연계가 돼서 수능에서 나오면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서 사실은 이 직접 연계를 간접 연계로 바꾸자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50대 50, 연계 50, 비연계 50이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받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연계 50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비연계 50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준비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거꾸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중학교도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용들이 적용되는 시점은 중학생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적혀지는 학생부의 내용들이 실제로 대학에 갈 때 활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내용들 정도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학생부에 적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엇 아이들에게 좀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실 텐데 제가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지금 거의 뭐 준비할 것들은 학업 역량 쪽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내신, 교과의 역량들을 잘 챙기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상 경력이죠. 지금은 수상 경력, 제가 본 수상 경력 중에서도 많은 수상 경력이 한 70개 정도 전후로 되는 수상 경력, 수상 실적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대단하죠. 물론 이제 학생부에 뭐 내신 그 교과 상부터 시작해서 카운트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수상 경력이 학기마다 1학년 1학기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뭐 3학년 2학기까지 간다면 6개겠죠. 총 6개만 제공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에 대한 지금은 수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하나씩만 오면 그 상의 어떤 뭐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게감을 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별이 잘 안 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학교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동아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해서 그 동아리의 개수를 늘리고 동아리의 내용들을 적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하지 말자, 줄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개수를 학년당 하나로 하자. 그리고 소논문 활동 RN이나 아예 학생부에 기재를 원천 봉쇄하자 뭐 이런 거고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은 지금 뭐 현행도 별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나오는 교육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서나 학교 내 활동이나 학교 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내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 계획서 이게 보면 대략 이제 3월 달에 해당 학년도의 학교 교육 계획서를 학교에서 세우고 이제 공표를 하죠.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것들만 단체 활동이든가 단체명들을 기재를 하자는 거고요. 나머지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재를 하지 말고 가급적 학생부를 좀 가볍게 하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 가볍게 하자는 그 자체가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을 좀 줄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봉사활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착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뭐 300시간, 200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점수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필요한 봉사활동, 내가 왜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적 자체, 봉사활동의 의미 자체를 찾아서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지, 봉사활동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품을 좀 빼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거는 방과 후 활동의 내용들을 학생부에 지금 기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내가 내신이든 학교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됐는데,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로만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서 내가 국어, 수학, 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듣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교과하고 연계된 활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과 후 학교 활동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학생한테 좀 많은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지금은 기재를 하지 않기로 바뀌어진 부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학교인데요. 현재 입시에서 보면 여기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 보이시죠? 자, 수상 경력, 창체 활동, 세특, 그다음 행특, 종합 의견, 요거를 쓰겠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양대는 학생부만으로 아이를 선발하거든. 최저가 없어요. 면접도 안 봐요. 자소서도 안 써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학생부만 본다고 그러는데, 이 4개 영역을, 4개 항목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맞죠? 근데 이 4개 항목 자체도 대학에서 바라보고 지금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죠. 2022학년도 이후에서는. 그래서 학생부에 바뀐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뭐 고민은 많이 하시지 마시고, 바뀐다는 내용 정도만 아시고, 실제로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학생부를 가볍게 가져가자는 취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크게 4개 평가 요소로 항목도 자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학생부나 자소서나 추천서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현재는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성평가이긴 한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위주로 정말 큰 아이템, 뭐 R&D 활동 이걸 하면 점수가 높다더라,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더라, 아니면은 뭐 교과와 연계되는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이 좋다더라,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요소와 항목들을, 물론 이것도 이제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학에서 2022학년도에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항목들을 참고로 해서 학생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알고만 계시고요. 나중에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고1 때부터 적용될 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시면 중학교 때 과정들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부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들을 좀 충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형 서류도 좀 바뀌어지는데요. 자기소개서가 뒤쪽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아이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뭐 한 3개월 동안 또 뭐 고생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외부에서 대행해서 써주는 데도 있고,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좀 개선시키자. 그래서 1, 2번 문항을 합해서 한 문항으로 해서 1,500자 이내로 줄이고요. 3번,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4번 자율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들도 이제 800자 이내로 글자 수를 좀 제한하자. 그래서 최대 이제 3문항까지 3,100자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자기소개서 개선을 좀 내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 추천서는 없애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추천서는 써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입 자기소개서, 대학 입시에서 쓰시는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항목입니다. 그죠? 학교 안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 의미를 두고 노력하는 활동, 교내 활동, 배우고 느낀 점을 위주로 해서 써라. 이렇게 1,000자, 1,500자, 1, 2번 항목이죠. 이 항목 2개가 통합이 된다고. 비슷한 내용을 쓰는,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2개를 통합하는 건 아마 잘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실 3번 문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3번 문항이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뭐 인성을 갖추는, 뭐 나눔 배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로 보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4번 문항은 대학에 따라서 조금 중요하게 활용되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별 고사는 면접 구술고사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뭐 논술을 축소하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면접이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개인 어떤 신상을 밝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 주요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재기 위해서 제시문을 주고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고 면접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줄여나가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요. 지필고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성고사는 폐지하자. 적성고사는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있으니까 적성고사 대신에 수능 성적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수시에서 왜 적성고사를 보느냐. 또 다른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사교육비를 유발한다. 뭐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논술은 단계적으로 전형을 줄이자고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긴 하는데 논술 모집 인원이 줄고 나머지 대안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여전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 및 내신 평가제, 이게 성취평가제로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일반고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학점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은 내신평가제와 함께 이 고교체제 개선과 함께 중요한 상황으로 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라고 하지만은 뭐 고교 학점제가 확대된다면은 뭐 일반고하고 똑같이 뭐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괜찮은 개설된 고교 학점제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타 학교라든지 또는 거점 지역에 가서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수도권 또는 서울 또는 우리 뭐 지역 또는 지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눠보면 이 거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 학점제가 사실은 실행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2025년 이후거든요. 물론 제가 보니까 현재 2025년이라면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이때부터는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18년인데 2015년 하면은 이제 7년이나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올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제가 바뀌어지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내용들을 좀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이 학년에 적용되는지만 나중에 조금 더 변한 내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단위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A 학교, B 학교, C 학교에 상관없이 좋은 과정, 교육 과정 안에서 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그 과정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이고요. 학교 간의 울타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신, 석차 등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300명 가운데서 몇 등, 그 다음에 200명 가운데서 몇 등, A 학교에서 몇 등, B 학교에서 몇 등, 이거 의미가 없죠. 왜? 전체 울타리를 다 터서 A, B, C, D 뭐 10개 학교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다는 것은 성취평가제, 내신을 성취평가제로 바꿔야만이 이 정도 수준, 예를 들어 90점 이상이면 뭐 A다라는 정도로 평가 체제도 바꿔야 된다는 것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 체제 개편은 아까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일반고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선발, 지원 시기를 놓고 가면 자동적으로 뭐 그래도 경쟁력 있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는 살아남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가는데요.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고교 체제 개편하고는 다르게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가지고 있는 입시에 좀 준비를 하면 그게 대입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체제가 사실은 개편되는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맞춰서 입시를 좀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뭐 대입이라는 큰 관문을 놓고 차근차근 차차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좋은 경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년 2018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제 고교체제가 개편되고 점차적인 전환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들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고교체제 개편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금년에도 보니까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뭐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자사고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등학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 고등학교의 역량과 내가 얼마만큼 맞출 수 있을지 나의 자신의 역량과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환경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